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9장에서는 해시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그리고 전자서명 네 가지의 내부 모습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을 설명해 드릴 내용인데,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는 이제 키가 두 개죠. 공개키, 개인키. 그래서 보통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비밀성을 제공해야 될 때는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 그걸 풀 수 있는 자는 그것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풀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비밀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칭 키니까 거꾸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개인키로 암호하고 공개키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키로 암호하고 공개키로 풀게 되면은 비밀성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공개키는 누구한테나 줄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밀성은 보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개인키를 갖고 있는 자는 오직 한 명이니까 우리가 인증을 할 때 이걸 누가 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인증에 대한 효과가 있고, 그 인증이라는 것이 전자서명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죠. 전자서명은 어떤 문서에 대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서명한 거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까 메시지를, 그 문서를 그 사용자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이제 전자서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전에 살펴봤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개를 살펴봤어요.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한 RSA 알고리즘을 살펴봤고, 이산대수 문제에 기반한 엘가마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RSA는 메시지를 암호하는 그 방식, M의 2승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 복구할 때 그 C를 D승하게 되는데, 거꾸로 그 D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할 때도 M의 D승을 하고, 그걸 풀 때 또 C를 2승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RSA는 공개키로 암호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하고 개인키로 암호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그 공개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개인키로도 암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마 알고리즘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엘가마는 공개키로만 암호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개인키를 이용해서는 암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인키와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RSA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RSA는 공개키로 암호하는 방식과 개인키로 암호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키는 N이고 공개키는 ND면은 이 E와 D를 이용해서 거듭 제곱하는 게 그 암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대키를 이용해서 거듭 제곱하면은 원래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E와 D는 서로 영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RSA에서 이제 전자 서명을 한다. 그러면 개인키로 암호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RSA 전자 서명은 그냥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위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M이 1이면 1의 D승은 늘 1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금방 위조가 되는 거고요. 또 M1이라는 게 있고 M2라는 게 있는데, 이 M1을 D승했고 그리고 M2를 D승해서 개인키로 암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이 두 개 곱한 거는
M1과 M2에 대한 M2를 디승한 것과 같은 거죠. 즉 이게 유효한 서명이고 이게 유효한 서명이면은 이 두 개로부터 D가 없는 사용자도 두 개를 곱해가지고 시그마 1, 시그마 2 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 M1과 M2에 대한 서명을 얻어낼 수 있어요. 즉 위조할 수 있다는 거죠. 키가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몇 장이더라? 4장에서 3장. 세 번째 노트에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결과를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했어요. 거기서 뭐 완전 토탈 브레이크라는 게 있고 광역 성공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맥도 그렇지만 전자서명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제일 큰 위협은 위조하는 거죠. 위조하는 거예요. 즉 맥은 내가 키가 없는데도 키를 그 맥 값을 계산해낼 수 있으면 위조하는 거고, 전자서명도 내가 그 사용자의 개인 키가 없는데 그 사용자가 서명한 유효한 값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위조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 위조에도 완벽하게 위조하는 게 있겠지만 존재 위조, 선택 위조라는 개념이 그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존재 위조는 했는데 그 결과가 메시지가 뭔가 의미 있는, 공격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개를 곱한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선택 위조를 했다, 존재 위조를 했다 보기가 어려운데 똑같은 개념을 조금 전에 아니지만 그 질문에도 올라왔듯이 우리가 얘는 별로네. 맥을 이렇게 해시를 이용해서 H맥을 쓰는데 키를 앞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그리고 이 해시가 머클 댐갓 구조이면은 이런 애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를 만들어 봤자 얘가 완벽하게 X와 Y 메시지 XY에 대한 그 맥값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여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 X 끝에 뭐가 들어가요? 채우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값을 만들어냈지만, K를 모르는데도 이런 걸 만들어냈지만 실제적으로는 X와 Y에 대한 위조라기보다는 X 패딩 Y에 대한 위조를 한 거죠. 그럼 얘는 의미 있게 어디에 가서 써먹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위조는 한 거죠. 선택적 위조는 아니지만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 위조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협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걸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 위조들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RSA는 결국은 뭐 M의 이승 모드 N, 결국은 모드 N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값은 최종적인 값은 M보다는 작아지겠죠. M보다는 작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어내야 될 값은 M의 D승이죠. M의 D승을 얻어내야 되니까 이 M의 D승은 C가 되는데, 이 C의 범위는 1에서 M-1 값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C를 랜덤하게 하나 선택을 해요. N 사이에 있는 값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2는 공개되어 있죠.
모드 n을 해요. 그럼 뭘 얻어요? 어떤 값을 얻겠죠. 어떤 값을 얻을 거예요. 그쵸? C에다가 어떤 랜덤한 C를 하나 선택을 해서 n보다 작은 C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내가 위조하고 싶은 그 사용자의 공개키로 거듭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올 거예요. 이 뭔가 나오는 게 내가 위조하고 싶은 메시지 M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쌍이 M과 C가 유효한 서명이라는 건 맞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 M에 D승을 하면 뭐가 돼? C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조를 막고자 하면은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메시지를 서명할 때 M에다가 D승하는 게 아니라 해시에다가 D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요 C값, 요 C값이 전자 서명 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존재 위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또 그렇죠? C는 랜덤하게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2승을 해.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이제 M이 아니라 무슨 값이 돼야 돼? 해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유효한 전자 서명을 제시하려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이 M이 나타내는 요 해시 값의 일방향성을 깨트려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제시해야 얘와 C가 한 쌍이 되는 거죠. 요 메시지에 대한 전자 서명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위조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만약에 얘가 M2의 D승이 아니라 H1의 D승, HM2의 D승이면 이 두 개를 곱하면은 결국 내가 얻어내는 건 이거의 D승을 얻어내는 거죠. 이거의 D승이면 이 결과가 의미 있는 서명이 되기는 어렵죠. 얘를 어떤 해시 함수에 매핑해서 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만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뭐냐면은 M이 항상 또 M보다 작다라는 보장은 없죠. 매우 큰 이미지를 서명해야 될 수도 있고 무슨 영화 파일을 서명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M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N이 3072비트 2048비트면 그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에도 서명하려면은 뭔가 줄여줘야 되니까 해시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냥 RSA에서 D승해 가지고 전자 서명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조될 가능성들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메시지를 해시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해시한다는 거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늘 메시지 크기와 상관없이 늘 똑같은 크기로 전자 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를 함으로써 RS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조들, 존재 위조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를 하는데 해시를 그냥 단순하게 SHA-1, SHA-2를 쓰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RSA PSS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냥 SHA-2, SHA-3를 쓰게 되면은 그 결과는 몇 비트예요? SHA-3, SHA-2는 256이다. 그럼 256비트죠. 근데 얘는 뭘 해주냐면은 풀 도메인 해싱이라 그래서
2048비트 N을 쓰면은 내 메시지를 2048비트로 만들어줘요. 그냥 작은 256비트짜리를 서명하는 게 아니라 늘 그 크기를 똑같게 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해시 크기가 원래 M보다는 되게 작기 때문에 그게 그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크기를 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주냐면은 N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D승하고 E승하는 게 뭐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도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SA로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도 RSA OAP라는 패딩을 쓰고 있고 또 전자서명할 때도 RSA PSS라는 걸 쓰고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메시지 자체를 암호하거나 서명하는 게 아니라 해시하거나 뭔가 변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를 안 시키고 그냥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게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뭐 1의 3승은 1이죠. 뭐 2의 3승은 8이고 여러 가지 예측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둘 다 암호할 때도 그렇고 전자 서명할 때도 그렇고 메시지를 그대로 쓰지 않고 뭔가 조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PSS의 요구사항하고 저거의 요구사항은 다르겠죠. OAP는 나중에 M을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나중에 M을 얻어내지 않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 M을 이용해서 만든 값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OAP는 복호해야 되는 거니까 그 M을 다시 그 변조된 거에서 바꾼 거에서 다시 M을 그 복호한 사람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이 내가 만들어진 그 확인된 값이 D승에서 나온 요 값이 M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값이다라는 거를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해시라는데 해시가 PSS라는 거 쓴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 PSS 내에서도 HG 뭐 이런 해시 함수를 또 내부적으로 써요. 그 함수들은 이제 SHA-3나 SHA-2 뭐 이런 걸 또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를 이제 전자서명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첨부가 필요한 전자서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C가 메시지 M에 대한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이제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D승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시그 M이라는 게 결국은 RS에서는 HM의 D승 모드 N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얘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요 값이 C라고 하면 C에 2승을 해서 HM을 얻은 다음에 M을 해시해서 HM을 얻고 요 두 개가 같은지 보는 거예요. 같으면은 이 메시지가 M에 대한 서명이구나. 어떤 D가 개인키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한 서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좀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 표준 중에는 이제 DSA라는 전자서명 표준이 있는데 이제 이 표준을 정할 때도 특허가 있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표준으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 근데 표준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쓰게끔 하는 건데 그걸 쓰려고 하니까 어떤 회사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DSA를 표준 만들 때 RSA로 표준을 만들고 싶었는데
RSA는 소유권이 그 RSA 회사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스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서명이 있었는데 저 사람 또 특허를 내놨어. 그래서 저거를 못 쓰고 얘를 약간 변형시킨 알고리즘으로 표준을 냈어요. 표준을 냈는데 실제 표준을 내더라도 그 표준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보면은 얘가 표준으로 미국에서도 표준이 됐지만 그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주로 RSA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자서명. 우리가 TLS도 그렇고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공동인증서 쓸 때도 그렇고 지금도 다 대부분 여러분들 인증서들은 RSA 기반 전자서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RSA를 쓰지 않고 타원곡선 다른 걸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 표준이 이제 DSA 방식 DSA가 있지만 또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 표준을 실제 그 현장에서는 거의 안 쓰고 RSA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TLS나 이런 공동인증서 살펴보면 다 알 수 있고요. 뭐 이 내용이 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방식이 우리가 여기가 엘가마 암호하는 방식이죠. 여기서도 키는 y GS x가 개인 키고 y가 공개 키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암호할 때는 이렇게 암호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거하고는 전혀 또 다르죠. 키는 똑같은데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RSA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뭐 암호할 때랑 복호할 때 또 서명할 때 확인할 때 이 하는 그 함수들이 똑같아요. M의 D승, M의 2승, 뭐 C의 2승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과 서명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알고리즘 갖고 양쪽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좀 더 소개를 하면은 얘네는 보면은 이제 이 DSA 요 표준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수를 이용한 정수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군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군은 여기서 사용한 군은 곱셈군이에요. 두 개를 뭐 연산들이 뭐냐면 곱해가지고 모듈러 P 하는 그 연산을 기본 연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똑같은 거를 우리가 타원곡선으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타원곡선에서는 아까는 어떻게 썼냐면은 y 이퀄 g의 x 이렇게 표시했죠. 곱셈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q 이퀄 xp 이렇게 써요. 요거랑 똑같이 대응돼서 쓸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타원곡선이라는 군을 쓰고 쟤는 타원곡선이 아니라 정수들로 만들어진 군을 쓰는 거예요. 타원곡선 군이 뭐냐? 저도 잘 모르는데. 뭐야? 네, 저쪽이죠.
타원 곡선은 이런 타원 곡선을 만들게 되겠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군의 요소가 돼요. 그리고 에서는 덧셈을 이용해요. 이 덧셈 같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덧셈군이에요. 아까는 곱셈군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덧셈군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덧셈이 이루어지냐면은, 어디 갔어? 이 PQ를 두 개를 더하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요. 선을 그리면 얘가 항상 이 그 곡선의 특성에 의해서 다른 곳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요것이 그 PQ의 결과가 아니라 얘의 반대편에 있는 요 R이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덧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곱셈군이에요. 얘도 닫혀 있어요. 늘 더하면은 그 최종적인 그 값은 이 곡선상의 어떤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원 곡선이고요. 타원 곡선하고 이산대수는 똑같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뭐만 차이가 나냐 하면은 사용하는 그 아래에서 사용되는 군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정수 기반의 군이고, 정수들을 가지고 하는 군이고, 또 하나는 타원 곡선을 만들고 그 타원 곡선 위에 있는 좌표들로 구성된 군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기본적으로 사용한 연산이 곱셈이고 이쪽은 덧셈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기계적으로 얘를 얘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그 일반 곱셈군에서 이루어지는 연산들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타원 곡선에서 돌아가도록 바꿀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G의 X승이면 G가 생성자죠. 얘는 여기서는 P가 생성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G를 X승한 거는 G를 X번 곱한 거죠. 여기서는 X번 곱한 게 아니라 P를 X번 더하는 형태가 돼요. X번 더한 결과가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를 얘로 바꿔가지고 표현하면은 타원 곡선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타원 곡선 위에서 동작하게 되면은 속도도 그렇고 또 그 키의 길이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유지된 키의 길이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형태로 많이 안 쓰고 이제 이런 타원 곡선에서 하는 형태로 많이 쓰고, 실제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에서도 사용하는 전자서명이 RSA가 아니라 타원 곡선이에요. 타원 곡선. 그리고 이 스쿠너 서명이 처음에는 그 DSA를 제정할 때 특허가 있었는데 이게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쿠너 서명이 되게 괜찮은 서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스쿠너 서명에 가깝게 다 또 표준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EDDSA라는 표준은 이제 기존과 달리 스쿠너 서명에 가깝게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알고리즘 아니면 제일 인기가 많은 알고리즘을 표준으로 정하면 좋은데 그거를 못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그 만든 사람이 특허를 낸다거나 뭐 회사를 찾아서 뭔가 하면은 그거를 표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회사한테 돈을 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거고, 보통 또 특허를 내도 이게 영구적으로 안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이제 특허를 포기하고 쓰게끔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바뀌게 되면은 또 표준들은 그게 더 좋은 거니까,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표준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수학들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 수학과 저기 지금 제가 보여줬던 9장에 그 추가된
PPT 하나 있죠. 수학 내용 나온 거, 암호 수학. 그것도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돼요. 혹시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혹시 암호 기술을 전공하겠다. 그럼 그때 도움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뭐 그걸 시험에 나와서 공부해야 될 자료는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암호 쪽으로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때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지금 꼭 그거를 뭔가 우리가 앞으로 시험 볼 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9장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 들어있는 되게 어떤 수식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지.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은 좀 보면서, 얘가 내부적으로는 이런 수학 연산들을 쓰고 있구나. 그 정도로. 그래서 얘가 대칭키보다는 얘가 더, 뭔가 비용이 많이 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조금 더 소스 코드 보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원래 아까 우리가 DSA나 뭐 엘가마나 수학 곱셈군을 만들어서 써야 되죠. 곱셈군을. 그러면 곱셈군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필요한 크기의 소수피를 하나 내가 랜덤하게 선택하면 돼요. 소수피는 어떻게 선택한다? 아래 쓸 때 설명드렸죠. 내가 1024비트짜리의 소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랜덤하게 1024비트의 비트를 생성하고, 맨 끝에 거 1, 맨 앞에 거 1로 세팅합니다. 맨 끝에 건 1로 하는 이유는 홀수가 돼야 되겠고, 앞에 거 1로 하는 이유는 크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소수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넣어서 소수다라고 뭐 99.999% 확률로 답을 주면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매번 필요할 때마다 랜덤하게 새로운 소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표준에 보면은 여기서처럼 괜찮은 군들을 미리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얘는 지금 RFC 5114의 표준에 있는, 권장되고 있는 2048비트짜리 군이에요. 얘가 N인 P 값이고, 얘가 G인가? 생성자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P, Q, G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를 내가 새롭게 생성한 게 아니라 표준에 있는 걸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에 있는 걸 가져다 쓰더라도 문제는 없죠. 이게 안전하다고 하는 군들이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에 안전하다고 공개되어 있는 군들도 몇 년 지나서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허점이 발견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쪽으로 개발을 만약 하신다. 개발을 하는데 그냥 표준에 있는 거를 무작정 갖다 쓰시면 안 되고, 그 표준이 보면은 이 표준 다음 표준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버전에 있는 거 써야 돼. 왜? 여기 있는 것들은 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RFC도 보면은 후속 버전들, 여기 딱 RFC에 가면은 얘가 최종 버전인지
얘 다음 버전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버전이 있으면 이 버전 쓰지 말고 그 다음 버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써야 되고요. 보통 이제 자바에서는 얘네들을 실제 연산을 할 때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빅 인테저를 갖고 다 연산을 할 수 있어요. G의 X승 모드 P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 인테저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하는데 빅 인테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큰 수들 갖고 계산하면은 속도는 상당히 느리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겠고, 여기 보면은 또 서티피케이트 인증서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저번에 우리가 그 숙제에서 우리 학교 인증서를 한번 보라 그랬죠. 그래서 학교 인증서를 이렇게 브라우저 같은 데서 보면은 어디서 발급했고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 저장된 거를 자바에서 열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TLS 쓸 때도 비슷하게 이제 상대방의 인증서를 받아다가 내가 확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확인하면은 여기 보시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베리파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베리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 인증서예요. 우리 학교 인증서를 이제 출력해보고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 학교 인증서도 RSA 퍼블릭 키를 2048비트짜리 쓰고 있어요. 2048비트. 그리고 퍼블릭 키는 65537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65537. 개인 키는 얻을 수는 없죠. 쭉 보시면 되겠고, 얘를 이제 발급한 데가 어디야? 얘인데 스와트 LSA. 그리고 얘의 또 상위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운받아서도 자바나 뭐 파이썬에서는 내가 정확히 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자바에서는 요 서티피케이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인증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 인증서나 또 TLS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장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카카오 인증서나 그 뭐지 네이버 인증서, 얘네들은 접근이 안 돼.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물론 그 홈페이지 가면은 또 API를 공개하는데 뭔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고, 그 얘기는 아마 다음 노트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더라고. 또 보여드릴 게 있나?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예, 요 정도. 나머지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보시면 되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드렸었죠. 파이썬 라이브러리. 하여튼 이 파이썬도 그 크립토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장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